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총선 시계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 기획단을 잇따라 출범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를 지금 준비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일환에서일까요? 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오늘은 보수 통합으로 승부수를 띄운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준 의원과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기준입니다. 네, 어제 오늘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바빴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유우파 대통합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또 필요하다면 한국당 간판도 내놓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좀 파격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네. 이게 자유우파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고 또 현재 그 총선 일정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통합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절실한 그 상황에서 이제 자유우파 대통합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조치도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이 자유우파 대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을 지금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원론적으로만 말한 거지 사실 구체성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는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통합의 대상이거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다른 그 정파, 다른 정당 소속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의논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까지 같이 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홍문정 우리공화당 대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우리하고는 뭐 특별히 얘기한 건 없다 이런 약간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교감 같은 건 원래 없었어요? 그게 만일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이런 야권 대통합에 대해서 의논이 됐다면은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또는 그 네 분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고 말 일이지. 네. 그게 아직은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하겠다 또는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이 이제 어떤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또 그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논하는 그런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 반응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12월 본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 창당 그 변혁이라고 그러죠. 이거와 네. 관련해가지고 뭔가 조금 이 제안을 황 대표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의사도 좀 비치고 있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유승민 의원이 협조를 네. 잘할까요? 예. 네, 한편으로 좀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대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을 어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공은 이제 유승민 의원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이제 개혁 보수를 표방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가 그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소위 말해 빅텐트를 거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그 통합의 전제 조건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또 바른미래당 말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공화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네. 조건을 달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것은 그 잘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마디로 이게 원래 우리가 20대 총선을 치를 때까지 그 같은 한 지붕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 통합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네. 그럼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하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거기다 대고 뭐 어떤 조건을 달고 그러면은 그게 원래
조건을 걸고 만나고 조건을 걸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이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이 바라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가치이고 또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와 안보, 특히 경제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야권이 대통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아주 그 좋지 않게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조건을 달고 하는 것보다는 보수 대통합을 먼저 한 상황이 중요하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통합이 중요하지 세부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공화당이나 변혁 쪽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공화당까지 함께하는 건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그동안 했었었고 우리 공화당도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통합만 하자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거를 넘어서 이제 미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언제까지나 이전에 그 한국당이 보였던 그런 모습을 그 다시 연상을 하고 다시 기억을 회상하는 것을 그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지나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 삼국으로 나눠져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역사 공부를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영향이 남아 있어서 너는 신라 사람이다, 너는 백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또 국민들께서 그런 것을 말하기에는 현재의 그 경제 생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안보의 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 펼쳐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제1야당 또는 야권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유효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고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 3당이 사실은 약간 동상이몽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유기진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통합이니까 통합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좀 조율해 나가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렇게 아니에요? 예.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꿀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착수하면서 결국 인적 쇄신론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당에서 지금 김태형 의원이 3선 이상 용태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또 사실은 한국당을 막 부구부구 끓게 만드는 요소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문 기사를 보면은, 4년 전, 8년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총선 가까워오면은 어떻게 당을 쇄신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면서 온갖 아이디어가 나오고 온갖 그 제안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 20대 공천에는 이런 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상식 공천을 소위 채택을 해서 각 지역마다 경선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현역들이 그 시민들을 대부분 물리치고 현역들이 공천을 받은 상식 공천을 결과 받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한국당이 좀 그 인적 쇄신을 하고 인재 영입을 통해서 소위 말해 좀 세대 교체 물갈이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한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맞이한 것도 지난 선거 좀 패배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된 공천을 보면은 15대 17대 이런 때를 말하는데 지금 20대입니다만 15대 17대 96년하고 2004년 그때는 보면은 우리 당의 공천 방식이 그 우세 지역을 정해놓고 그 우세 지역에서 좀 그 상당한 방법의 그 강도의 공천 심사를 통해서 어떠한 인재들이 필요한 그런 그 사람들을 인재 영입한 사람들을 골고루 배치하는 그런 그 공천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15대 17대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공천을 잘했다. 그리고 또 그게 총선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제 오늘 있는 당도 아니고 그런 오랫동안의 역사와 전통 또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당으로서 잘된 공천의 예를 좀 답습을 하고 또 그에 관련돼서 또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당이 굉장히 좀 젊어지고 또 여성들을 또 많이 영입을 해서 국민들이 여망에 부응하는 또
지금 경제 위기에 필요한 또 경제 전문가 또 영입하고 이러면서 우리 당의 공천 방식이 새롭게 정비되고 또 그게 효율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내년 선거도 저희들은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과정에서 어느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바이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다른 의원님들과 좀 의논을 통해서 해안을 모아서 이런 의견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 말하는 의원님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이 없는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3선 이상 용태론 뭐 아까 제가 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험지를 출마하시거나 뭔가 희생을 해야지 이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과 몇 선 이렇게 그런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에서도 꼭 그 필요한 인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수에 관계없이.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수에 관계없이 나중에 공천 심사를 해보면은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지역과 선수를 정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좀 우리 당이 바라지 않는 모습이 시현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사실 총선 준비하면서 보수 대통합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대통합이 된다면은 또 우리공화당이나 뭐 변혁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균형 맞추는 부분도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통합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이제 총선에 임하게 되면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3선, 4선들이 있을 텐데 거기도 그렇죠. 이미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또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이 먼저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별도의 총선에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또 그동안 제도를 어느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총선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공천관리위원회 요즘은 이전에 공정심사위원회인데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또 말 그대로 요즘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정한 공천 기준 자체를 가지고 그런 것을 시행을 한다면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한국당이 이번에 하는 것이 정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인재 영입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1차 인재 영입 발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었고 2차 인재 영입도 일단은 좀 잠정 연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인재 영입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1차 영입을 과정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8분을 영입을 했는데 그 중에 서너 분 정도는 이제 경제 분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심판할 수 있는 금융정책, 가계부채, 서민금융, 국민연금 등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이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곳에 초점을 두었고 또 이제 청년 부분에 대해서 또 한 2분 정도 영입을 했고 또 여성 부분,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도 영입을 했고 또 언론과 또 요즘 언론 분야에 또 한 분 그리고 이제 요즘 한전이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탈원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거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한전이 영업 손실도 기록하고 또 주가도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원전 분야의 전문가도 좀 영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영입을 했고 이게 이제 1차 영입이고요. 2차 영입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경제의 실감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대한 여러 인재들 영입하는 쪽에 아마 주력을 들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꼭 필요한 그 여성과 청년 부분에 대한 인재 영입도 계속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원래 2차 인재 영입은 국가 안보 쪽으로 좀 하겠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뭐 방향을 아직은 저도 예. 제가 그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듣기로는 경제 분야 쪽을 좀 더 보완을 해서 2차 인재 영입에 방점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약간 국회로 얘기를 옮겨보죠. 그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강기정 청와대 수석 간의 그 고성 파장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에서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는 모양새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저도 그걸 나중에 그 장면을 봤는데요. 네네. 야당과 소통하는 게 주된 업무, 또 국회와 소통하는 게 주된 업무인 정무수석이 본인 답변 차례도 아닌데, 네. 야당 원내대표가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삿대질하고 화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정감사가 원래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기관의 그동안에 잘했는지 잘못한지를 공과를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몰상식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이제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자기 편은 위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도 무조건 옳다. 거기다 온갖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비유하고 이 감싸는 것을 보면은 이게 철저한 이분법으로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정파적 입장에 빠져 있어 국전을 농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전의 과거 운동권의 총악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사과는 했지만 결국 못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12월 10일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건가요? 예, 원래 우리 당헌에 의하면은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11년으로 돼 있어서 네네. 12월 초에 임기가 만료되도록 돼 있어서 원칙에 따라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유기진 의원이었습니다.